청취자님,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짜릿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 경험상 그건 바로 완벽하게 죽은 줄 알았던 기업이 거대한 구조적 턴어라운드를 탁 보여줄 때입니다. 아, 맞아요. 시장의 외면을 받던 기업이 극적으로 부활할 때 그 파급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 자료 심층 분석에서 다룰 내용이 딱 그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2020년 3월 31일 기준 자료들을 모아봤는데요. 바로 한국의 반도체 후공정, 그러니까 오사트 기업인 네페스에 대한 방대한 리포트와 공시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션이 아주 명확하죠. 5년 동안 무려 3천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시장에서 완전히 잊혀졌던 이 회사가 어떻게 갑자기 글로벌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으로 부활하고 있는가, 이걸 파헤쳐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추적하는 제 관점에서 볼 때 이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절대 아니거든요. 첫 장을 보면 네페스는 네페스라웨라는 자회사의 FOPLP 사업 실패로 정말 끔찍한 재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2025년에 갑자기 238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을 했어요. 네, 엔지니어 출신인 제 시각에서도 이 기업의 현재 데이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딱 두 가지만 머릿속에 담아가시면 됩니다. 패키징 기술이 탁구공에서 빨대로 진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장부에 숨겨진 감가상각비 절벽이라는 마법입니다. 탁구공과 빨대라 벌써부터 직관적인데요. 하지만 기술적인 장밋빛 미래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과거의 망령부터 아주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이 3천억 원의 적자는 절대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뼈아픈 실패였죠. 네페스라의 부채가 2,498억 원이고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도대체 그 FOPLP가 뭐길래 회사가 이 지경이 된 겁니까? 퍼 위에서 패키징을 하잖아요. 근데 봉그라니까 버려지는 가장자리 공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아, 모서리 부분이 낭비되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거대한 사각형 패널 위에서 칩들을 한꺼번에 패키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거죠. 피자 구울 때 둥근 팬 대신에 거대한 사각형 오븐판을 쓰면 한 번에 훨씬 많이 구울 수 있잖아요. 원가를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대량 생산 체제네요. 근데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거죠? 현실의 물리학이 발목을 콱 잡았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에는 엄청난 열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이 사각형 패널은 둥근 웨이퍼에 비해서 열 분산이 불균이래요. 그래서 열을 받으면 패널 전체가 미세하게 휘어버리는 워피지 현상이 발생해버린 겁니다. 와, 나노 단위의 미세한 칩들을 연결해야 하는데 바닥에 휘어거리면 불량률이 엄청나게 치솟겠는데요. 정확합니다. 결국 가장 큰 고객사가 될 줄 알았던 퀄컴의 수율 기준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고요. 공장은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손실만 눈덩이처럼 쌓이는 끔찍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야심찬 꿈이 물리적 한계에 부딪힌 전형적인 케이스군요. 근데 2025년 장부를 보면 흑자 전환을 하긴 했는데 중단 영업 손실이라는 항목으로 아직도 22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출혈이 안 멈춘 거 아닙니까? 이런 리스크를 안고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논하는 건 너무 섣부른 것 같은데요? 저기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네페스가 2024년 말 기준으로 이 문제 FOPLP 사업을 중단 영업으로 분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중단 영업이요? 아, 실패를 인정하고 재무적인 꼬리 자르기를 단행했다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2024년의 자산 손상 차손 등을 다 포함해서 646억 원의 손실을 장부에 한 번에 털어냈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찍힌 226억 원은 공장에 돌아가서 나는 적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조정의 잔재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지막 서류상의 출혈인 거죠. 아하, 본진의 실적을 갉아먹던 거대한 동맥 파열은 이제 확실하게 지혈이 끝났다는 뜻이네요. 손실을 격리해버렸으니 이제 본업의 이익이 온전히 장부에 찍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청취자님, 여기서 진짜 봐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공시자료 주석을 파고들면 감가상각비 절벽이라는 엄청난 회계적 변곡점이 보입니다. 감가상각비 절벽이요? 비용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건가요? 네, 자회사 네페스 아크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테스트 장비들의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집행했거든요. 반도체 장비의 회계상 내용 연수가 보통 6년입니다. 잠깐만요. 2019년에 6년 할부로 산 거대한 장비들의 결제일이 2025년과 2026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끝난다는 말씀이십니까?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게다가 올해는 추가적인 대규모 장비 투자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을 부리냐면 회사가 물건을 당장 더 많이 팔지 않아도 매년 장부를 짓누르던 수백억 원의 고정비가 그냥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와, 고정비가 날아가니까 수익성이 점프하는 구간에 진입한 거군요. 맞습니다. 데이터로 증명해드리면 2025년에 4.6%였던 OPM, 즉 영업이익률이 2026년 예상치에서는 7.5%로 수직 상승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감가상각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이죠.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네요. 재무 구조가 가벼워졌다는 건 확실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날카로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피를 멈췄다고 회사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돈을 벌어올 해자가 있어야죠. 솔직히 남들도 다 하는 후공정 패키징 아닙니까? TSMC나 삼성전자 같은 파운더리 공룡들이 이젠 직접 다 하겠다고 나서는 살벌한 생태계인데 이 독립 오사트 기업이 살아남을 독보적 진입장벽이 뭡니까?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탁구공과 빨대의 비유를 꺼낼 차례입니다. 아, 드디어 나오는군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AI 서버 안에는 수많은 칩이 들어가잖아요. 이 칩들의 전압을 알맞게 쪼개서 분배해주는 전력 반도체, 즉 PMIC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걸 기판에 패티징할 때 과거에는 솔더 범프라는 둥근 납구슬을 기동처럼 썼어요. 이게 바로 탁구공입니다. 탁구공요? 둥근 구슬들을 촘촘하게 배열한다. 네, 근데 탁구공을 테이블에 배열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둥그니까 서로 맞닿아서 합선이 안 되려면 일정한 간격을 무조건 둬야 합니다. 게다가 납은 열을 받으면 젤리처럼 옆으로 푹 퍼져버리거든요. 물리적인 공간 낭비가 엄청난 거죠. 공잔이 생명인 첨단 칩셋 안에서는 치명적인 한계네요. 그렇죠. 그리고 AI 시대가 오면서 이 탁구공은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차세대 AI 가속기 보셨죠? 무려 1200와트 이상의 괴물 같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열도 엄청나고요. 1200와트면 뭐 거의 소형 난방기 수준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력을 칩 바로 아래에서 수직으로 강하게 쏘아 올려주는 방식이 도입됐어요. 이때 블랙웰 GPU 하나당 PMIC가 무려 15개에서 25개나 빽빽하게 탑재됩니다. 엄청난 입출력 단자를 그 좁은 공간에 때려 넣어야 하는데 탁구공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아하, 둥글고 퍼지니까 공간이 부족하군요. 그럼 빨대는 뭡니까? 네페스가 수년 전부터 갈고 닦은 무기가 바로 CPB, 즉 구리로 만든 기둥을 세우는 기술입니다. 이게 빨대예요. 빨대는 옆으로 퍼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서 있으니까 훨씬 조밀하게 꽂을 수 있죠. 구리는 열을 받아도 형태를 꼿꼿하게 유지하거든요. 납탁구공 대신 구리, 빨대를 세운다. 확실히 이해가 팍 되네요. 중요한 건 이 미세한 CPB 패키징을 원가 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12인치 웨이퍼 단위로 대량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이 현재 대한민국을 통틀어 사실상 네페스가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 공룡들이 하이엔드 로직 칩에 집중할 때 네페스는 AI 칩의 전력을 통제하는 특화된 해자를 깊게 파놓은 거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읽은 글로벌 지정학 리포트 내용이랑 탁 겹치면서 뭔가 거대한 그림이 맞춰지는데요. 청취자님, 지금 제 논리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시죠. 어떤 연결고리를 찾으셨나요? 지금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엔비디아나 AMD에 들어가는 핵심 AI 전력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가 미국의 MPS라는 기업입니다. 원래 이 MPS는 원가 아끼려고 중국 오사트 업체들한테 하청을 줬던 말이죠. 근데 지금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중국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급망에 중국이 끼어 있으면 언제 철퇴를 맞을지 모르니까요. 자, 그럼 이 팩트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을 탈출해야 하는 미국 기업 MPS는 블랙웰에 들어갈 25개의 PMIC는 패키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방금 말씀하신 그 12인치 CPB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글로벌 시장을 뒤져보니 그 기술을 제대로 갖춘 곳이 한국의 네페스뿐이다. 네, 대체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와, 청취자님, 제가 방금 공시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네페스가 12인치 PBAB 생산 능력을 월 5,000장에서 2026 하반기에 10,000장으로 정확히 2배 증설한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MPS양 매출이 2024년 800억에서 2025년 150억, 2020년 300억으로 매년 2배씩 폭발하고 있어요. 수치가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회사가 단순한 하청 부품사가 아니란 뜻 아닙니까?
폭발하는 AI 시대의 전력을 통제하는 지정학적 심장을 쥐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방금 청취자님들도 전율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기업을 다시 봐야 하는 소름 돋는 연결고리입니다.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거대한 매크로 변수랑 구리 기둥을 세우는 마이크로한 기술적 우위가 만나서 독점적인 수주 폭발로 이어지는 현장인 거죠. 와, 흩어져 있던 뉴스와 캐벡스 공시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다니 자본의 흐름을 읽는 입장에서 정말 짜릿하네요.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냉정하게 리스크를 융단 폭격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얼마든지 방어해드리죠. AI 쪽 폼이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 본업의 캐시카우는 여전히 스마트폰, 즉 모바일 물량 아닙니까? 작년에 갤럭시 S25에 들어갈 엑시노스 2500 수요를 붕괴되면서 네페스 모바일 물량 쫙 빠졌잖아요. 이건 명백한 구조적 리스크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작년 모바일 타격은 뼈아픈 팩트였죠. 하지만 첨단 기술의 사이클은 계속 돕니다.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6년 갤럭시 S26에는 2나노 공정 기반의 엑시노스 2600이 25에서 30% 비중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이 칼을 갈고 수요를 잡고 있거든요. 아, 엑시노스가 화려하게 귀환한다. 그렇게 되면 네페스는 더블 수혜를 입습니다. 본사에서는 PMIC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고 자회사 네페스 아크에서는 테스트 물량이 폭주하게 되죠. 무너졌던 본업의 레거시 물량이 돌아오면서 실적의 바닥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다져두는 겁니다. 모바일 본업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그 위에 AI라는 업사이드가 얹어진다. 납득했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님, 여기서 남들은 다 놓치고 있는 은밀한 인사이트 하나 더 던져드리겠습니다. 공시 시스템 주속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전자재료 부문 이야기입니다. 전자재료요? 그거 그냥 반도체 깎을 때 쓰는 현상액이나 세정제 파는 마진율 낮고 재미없는 구형 사업부 아닙니까? 예전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HBM, 즉 고대역풍 메모리의 핵심 엔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네, HBM이요? 전혀 몰랐는데요. HBM 만들 때 D램 칩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잖아요? 그때 칩들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위아래로 관통시키는 TSV 공정이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의 고속 엘리베이터 통로 뚫는 거랑 비슷해요. 아, 통로를 뚫고 그 안을 채워라 전기가 통하겠죠? 빈고. 그 미세한 통로 벽면을 구리로 빈틈없이 도금해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해구리 도금액을 네페스가 공급합니다. 놀랍게도 현재 이 HBM 소금액이 네페스 전자재료 매출의 50에서 60%를 차지하는 폭발적인 캐시카우가 됐어요. 와우. 네페스가 HBM 밸류체인에 이렇게 깊숙이 엮여 있었다는 건 시장에서 거의 모르는 맹점이네요. 근데 제가 리포트 디테일을 보니까 이 도금액이 미국에서 수입해서 파는 거던데요. 유통만 하는 거면 마진이 너무 박한 거 아닙니까? 훌륭한 분석입니다. 현재는 수입산이라 마진이 낮은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리포트의 디테일한 워딩 변화를 추적해보면 엄청난 힌트가 나옵니다. 2026년 말부터 해당 도금액을 자체 제조 출하로 전환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체 제조로 돌아서면 원가가 뚝 떨어질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매출액이 당장 안 늘어도 원가율이 급감하면서 그 차익이 전부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거죠. 전형적인 수익성 변곡점입니다. 야,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적자 사업부 꼬리 자르고 감가상각비 날아가고 수입하던 도금액 자체 생산하면서 원가율 낮춘다. 매출이 안 뛰어도 이익이 폭발하는 재무적 삼박자에 MPS라는 AI 모멘텀이 불을 붙인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자, 호재는 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혹한 기관의 잣대를 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잔존 리스크 치열하게 검증해보죠. 첫째, 아무리 다변화를 해도 테스트 부문의 삼성 단일 고객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삼성이 흔들리면 다 휘청이는 거 아닙니까? 네, 뼈아픈 부분이죠. 그리고 둘째, 최근 창업자 이병구 회장에서 이창호 대표로 최대 주주 지분이 증여됐어요. 경영세대 교체 시기의 불확실성, 한국 시장에선 엄청난 할인 요소 아닙니까? 어떻게 방어하시겠습니까? 승계 과정의 불확실성은 분명 모니터링해야 할 리스크가 맞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할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본질적인 체질 개선 데이터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 MPS양 12인치 CBB 물량이 매년 2배씩 폭증하고 있잖아요. 이건 삼성의 목매던 낡은 체질에서 미국 AI 생태계로 파이프라인이 근본적으로 다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삼성 집중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희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흐름에 올라탔다는 거죠. 사업 체질 개선의 속도가 리스크를 덮고 있다는 방어군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 공격 들어갑니다. 장부 구석을 보니까
미국 데카 테크놀로지스 지분을 10% 들고 있던데요. 장부가로는 20억인데 시장에선 이게 FOWLP, 원천 기술 가진 엄청난 회사라고 막 띄우더라고요. 이 지분을 숨겨진 가치로 쳐서 밸류에이션에 팍팍 프리미엄 얹어도 됩니까? 저는 딥테크 애널리스트로서 단호하게 선을 긋겠습니다. 안 됩니다. 오, 단호하시네요. 투자는 환상이 아니라 숫자에 기반해야 하니까요. 데카가 훌륭한 기술을 가진 건 맞지만 명백한 비상장 기업입니다. 당장 시장에 팔아서 현금화할 유동성이 없어요. 실현 불가능한 비상장 지분 가치를 영끌해서 밸류에이션에 얻는 건 룰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네페스의 진짜 가치는 내년 장부에 찍힐 감가상각비 소멸과 폭발하는 CPB 숫자, 딱 이것만으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차가운 분석입니다. 허상의 프리미엄을 주지 말라는 원칙,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는 거대한 자본의 퍼즐이 맞춰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네, 과거의 처절한 실패와 3천억 원의 적자를 딛고 이뤄낸 구조적 재무 개선이죠. 맞습니다. 무거운 탁구공을 버리고 구릿빨대를 준 덕분에 미국 AI 공급망의 러브콜을 독점하게 되었고 HBM 핵심 소재 국산화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적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바일에서 AI로 권력이 이동하는 과도기에 엄청난 전력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교과서죠. 오늘 이 깊은 대화를 마치면서 끝까지 따라와 주신 청취자님께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한국의 오사트 기업들이 단순히 외주 하청을 넘어서 AI 서버의 전력 제어, 패키징과 HBM 핵심 소재를 완전히 독립적인 생태계로 구축해낸다면 어떨까요? 과연 이 치열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밸류체인의 지정학적 몸값은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까요? 상처 입은 사자가 AI의 심장을 달고 부활한 지금 이 거대한 자본의 다음 연결고리가 어디를 향할지 직접 지도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